오늘 정치권은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으로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반면 여야는 담뱃값 인상과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맞바꾸면서 예산 심사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상황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원전 안정성을 평가하는 수치 중에 노심 손상 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동 30년이 넘은 노후 원전 월성 1호기가 최신 원전인 신고리보다 노심 손상 가능성이 낮다. 다시 말해서 더 안전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음을 뉴스K가 확인했습니다. 노심 손상 빈도에서 국제 기준 미달이던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이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인지 수명 연장 심사를 앞두고 문제 있는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 문구를 놓고 갈등이 빚어진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절차가 오늘로 끝날 예정입니다.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서울시청 주변에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혹은 서울 강남구청의 황당한 사업, 명품 건전 클럽을 조명합니다. 11월 28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이른바 동성애 혐오단체들의 공청회장 소란으로 오히려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50여 명의 시민과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조금 전 7시부터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시작했고 시청 주변에서는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쟁점은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헌장에 넣을지 여부입니다. 서울시청 근처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윤인아 PD. 네. 자, 서울 개신교 일부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기도회가 열렸고요. 또 인권 단체들은 촛불 문화제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소수자 차별 금지 문구에 대한 찬반 집회인 셈인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민인권헌장의 내용 확정을 앞두고 시청 부근에서는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는데요. 서울시청 건너편인 이곳 대한문 앞에서는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가 진행 중입니다. 동성애 반대단체 소속 300여 명은 오늘 오후 6시 시청 부근에서 동성애 반대 기도회를 진행했고 이어 시청역 지하도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권단체 소속 100여 명도 서울시민인권 현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시청 후문으로 입장하는 위원들에게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호소하며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서울시민인권헌장, 이 인권헌장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네, 서울시민인권헌장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정책과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정정길 정책팀장은 인권헌장과 관련해 헌장은 서울을 인권도시로 만들자는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시정 전반에 헌장 정신이 녹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시민 150여 명과 분야별 인권 전문가 30여 명이 포함된 헌장 제정 시민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 시민위원들이 참여한 5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헌장 내용 대부분이 합의됐고 오늘 전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헌장이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 것이냐를 놓고 시민위원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헌장 내용 확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문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이미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이전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 추구권을 갖는다는 헌법 기본 가치에 비춰볼 때도 성소수자의 권리는 보장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인권헌장을 추진하는 취지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해놓고 있는 인권을 현실에서 재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성애 사항이 민감한 과제로 부각되자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왜 시민들 합의 방식으로 헌장을 만들려고 하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만약 인권헌장에 성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갈 경우 서울시는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인권헌장을 제정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법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인권헌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민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시간이죠. 몇 시쯤에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네, 오늘 회의는 10시쯤 끝날 예정이지만 오늘 헌장 내용이 확정되는 만큼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내용과 관련해서는 시민위원회가 정권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는 시민위원 120여 명과 전문위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문구를 놓고 위원들 간에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가급적 표결이 아닌 합의를 통해 문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늘 헌장 내용이 확정될지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이나입니다. 여야가 예산안 핵심 쟁점에 모두 합의하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 여야는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시한에 맞춰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크게 보면 야당이 담뱃값 내주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한 협상이었습니다. 사자방 국정조사도 정기국회 끝나고 논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여당에 유리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일단 법정 기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보육 예산과 법인세율 조정, 담뱃값 인상 등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5시 30분쯤 그때 서명한 합의문을 보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되 늘어나는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해온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의 일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담뱃값은 정부 여당의 요구대로 2,000원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담뱃세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방세인 소방안전세 대신 국세인 소방안전목적교부세를 만들어 담뱃값 인상분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합의에 따라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의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안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자, 이 누리과정 우회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예산 전액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네, 오늘 합의문의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연합 측에서는 이를 5,233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순증액이 약간씩 미세하게 차이가 있고 추계에 따라 다르다며 교육부 추계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역시 액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죠?
네, 합의문 서명 후 이왕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안도한다는 반응을 내놨고 우윤근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 한계를 언급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 정치 20년 만에 가장 좀 가슴이 뭉클한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놓고 항상 여야의 갈등 속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날에 통과하지 못해서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죄송함을 느꼈는데 오늘 야당의 대승적 타협의 그 자세 그리고 저희들 또한 야당을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뭐 이런 것. 예산안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2014년도 예산안 합의입니다만은 노력을 했다. 여야가 이렇게 합의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충분히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전통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함께 노력하시죠. 민주연합 입장에서 보면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방식이기는 하지만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가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민주연합은 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데도 성공했지만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최저한세율 인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최저한세율은 공제를 받아도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으로 기업 소득의 일정 비율로 표시됩니다. 민주연합은 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로 5천억 원대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자평했지만 법인세 인상 등으로 확보하려 했던 9조 원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당내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여당에 내준 담뱃값 인상도 민주연합 지도부에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 사자방 국정조사는 야당 내부에서도 우선순위가 밀리는 분위기더군요. 아예 정기국회가 끝나고 보자는 합의를 한 겁니까? 네, 민주연합은 당초 예산안이나 담뱃값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와 사자방 국정조사를 맞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요구사항을 예산안과 맞바꾸는 전술이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잘 먹혀들지 않으면서 결국 오늘 정기국회 종료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사자방 국조 협의를 시작한다는 데에만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그 자리에서 사자방 국조 외에 공무원 연금 개편 등에 관한 사안도 같이 협의하기로 해 결국 여당의 구상대로 공무원 연금 개편과 사자방 국조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십상시, 어린 황제 주변에서 권력을 농단하던 10명의 환관을 이르는 말입니다. 십상시가 한국 정치에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판 십상시의 국정 개입 동향이 청와대 보고 문건에서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십상시에는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 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보고 문건의 존재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 보죠.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자, 세계일보가 청와대 감찰 보고서라고 보도한 문건, 이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세계일보의 오늘 기사를 보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지난 1월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이라는 제목의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VIP 측근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를 지칭합니다. 문건에는 정윤회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인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을 포함한 10명의 인사가 작년 10월부터 매달 2차례 정도 만나 청와대 내부 사정과 인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엔 정윤회 씨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관련해 참석자들에게 정보지, 속칭 증권가 찌라시 관계자들을 만나 사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끊이지 않았던 김기춘 실장 중병설, 사퇴설 등의 진원지가
정윤회 씨 등 핵심 10인의 모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핵심 인사들을 십상시로 표현했습니다. 십상시는 중국 후한말, 나이가 어린 황제 주위에서 권력을 잡고 국정을 휘둘러 나라를 망하게 한 황관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식 직함이 없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나 정치권 인사들에게 사실상 지시를 내리는 등 국정에 개입해 왔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들은 청와대가 강력히 부인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보도했지만 청와대 반응을 잘 살펴보면은 보고서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못했더군요.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문건을 작성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과 세계일보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에는 허위 보도 책임을, 작성자에 대해서는 유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민 대변인은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에 근거 없는 풍서를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 대변인은 보고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문건이 사진으로 나왔더라며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김기춘 비서실장도 공식 문건이 아닌 구두 형식으로 문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민주연합 대변인은 공직감찰을 위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근거 없는 풍서를 모으는 곳이냐며 청와대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은 두 차례나 기자실을 찾아 사태를 진화하려는 민경욱 대변인의 시도가 청와대의 당혹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세계일보 보도에 대한 공식 반응을 일절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야권인데요. 40자방으로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더 늘게 생겼습니다. 자, 야당 대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를 십상시의 난이라고 규정하고 오늘 즉시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민정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단장을 맡았습니다. 박 의원은 정윤회라는 비선 인사가 비서관, 수석비서관,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청와대의 조직에 관여해 지시를 내린 것은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가 와해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쿠데타라는 말까지 써가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약하면 대통령과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체제로 되어 있는 청와대의 최고 컨트롤 타워의 개선 조직이 와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전혀 원치 않고 허락하지 않고 국민이 용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쿠데타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또 박 의원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찌라시 수준의 풍문을 정리한 문건이며 공식 문건은 없다고 한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A모 행정관이 작성을 해서 담당 공직비서관을 통해서 민정수석비서관에게까지 문건으로 보고됐으면 이 문건은 청와대의 문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청와대 권력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인지 십상시와 같은 황관들의 권력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가동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심사보고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노심 손상 빈도라는 안전성 판단의 중요한 수치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뉴스K 취재진이 해당 수치를 확인했더니 국제 기준 미달이던 월성 1호기의 노심 손상 빈도가 급격히 개선돼 최신 원전인 신고리보다 안전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지부터가 의문입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보고서 초안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월성 1호기가 설계 수명이 다했음에도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공개된 이 보고서는 공개됐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언론을 통해 홍보됐습니다. 하지만 600페이지가 넘는 공개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내용이 지워져 있는 표들이 발견됩니다. CDF로 불리는 노심 손상 빈도 등 원전 안전성 평가 지표와 관련된 수치들이 모두 지워져 있습니다. 이런 일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토론회 때 한국수력원자력이 배포한 토론 자료에도 노심 손상 빈도 수치만 빠져 있었습니다. 노심이란 해결류를 담고 있는 원자로의 부품으로 노심 손상 빈도가 작을수록 중대 사고 우려가 낮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대로 공개됐다면 전문가들이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쓰였을 자료입니다. 사실 그간 이 자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수명 연장 심사 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은 항상 빈칸으로 처리돼 있었고요. 그것이 이번 토론에 이제 공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공개된다는 것은 발전소가 실제로 설계할 당시에 얼마나 위험한지, 덜 위험한지를 나타내는 척도인 거죠. 대체 어떤 수치들이 지워졌을까? 뉴스케이 취재진은 우선 최근 국회 토론회 취재 영상에서 한수원 측이 토론 발표 자료를 시연할 때 해당 수치가 노출된 장면을 찾았습니다.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아 토론회 당시에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수치가 바로 한수원이 배포 자료에는 담지 않았던 수치입니다. 월성 1호기의 노심 손상 빈도가 4.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는 10의 6승, 즉 100만 년에 4.73회 노심이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신고리 1, 2호기의 노심 손상 빈도는 6.9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 년에 6.94회였습니다. 월성 1호기의 노심 손상 빈도는 국제 기준인 만년의 1회보다 낮아 안전성 기준을 충족했고 설계 수명 30년이 끝났지만 최신 원전들보다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한수원의 설명이 맞다면 이거는 전혀 감출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노후한 발전소보다, 신규로 짓는 발전소보다 노후 발전소가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자료를 비공개로 얘기하는 것은 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뉴스케이는 또 10월에 공개된 심사보고서에 지워진 노심 손상 빈도를 찾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했고 해당 수치들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시점이 다른 두 개의 노심 손상 빈도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먼저 2003년 수치는 3.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노심 손상 빈도는 만년에 3.69회로 국제기준 미달입니다. 하지만 2007년 수치는 7.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10만 년에 7.42회로 국제기준보다 안전성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국제기준 미달이던 월성 1호기의 노심 손상 빈도가 매우 급격하게 개선돼 최신 원전 수준을 능가하게 됐다니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노심 손상 빈도는 평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수치들을 왜 지웠냐는 물음에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과 함께 정식으로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신부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이게 공개된 게 아니니까 네네. 그냥 자료에 어떤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하지만 네네.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된 자료가 정식으로 우리가 공개된 자료가 아니랍니다. 그 수치는. 그래서 공개를 안 했어요. 한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심 손상 빈도를 보여주는 수치들이 왜 그렇게 급격하게 개선됐는지, 정상적인 평가를 통해 확보된 수치들이 맞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일부 클럽에서는 그 클럽 하면은 부정적인 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 명품 건전 클럽으로 그 지정을 함으로써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서 건전한 미용 문화를 또 조성을 하고 또 관광객을 또 끌어들이는 데 그렇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고 운영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에서는 그 다양하게 그 홍보를 좀 많이 해줘서 고객들이 많이 업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홍보책자도 만들고, 예. 그리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널리 알리고, 그리고 업소에서는 또 클럽데이 운영이나 그리고 또 특별한 그 스타나 게스트를 초청을 해서 K-POP 공연을 하는 그런 상품 개발도 함께 할 겁니다. 그 선정 작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우리 그 강남구에는 그 크고 작은 그 클럽이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현장을 그 새벽에 전부 10개 업소 다 돌고요. 그 시간에 가서 우리가 그 직대적인 요소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쇼 같은 거 있잖아요. 공연. 네. 예. 네, 이런 게 노출이 심한 그런 미풍 양속을 해치는 그런 상태가 있는가 등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예. 건전하게 보였습니다. 예. 그 현장을 이제 새벽에 가신 건데, 그러면 이것이 암행 관찰이었습니까? 암행은 아니었습니다. 그 업소 관계자도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나오신 거 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소 관계자도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나오신 거 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도와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도와 여기는 국민 TV.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찰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폭발한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모형 권총을 가지고 놀던 12살 흑인 소년을 경찰이 사살한 장면이 또 공개되면서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반도와 국제 문제 조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리뷰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찰이 불기소되면서 촉발된 그 퍼거슨 시위였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어제 목요일부터 미국의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그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8월에 미주리주 퍼거슨시라는 곳에서 백인 경관이 담배를 훔치던 18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청년을 총으로 쏴서 사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손을 들어서 항복하겠다는 뜻을 표한 사람한테 총을 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8월에 벌어졌습니다. 그 8월 사건 직후 벌어졌던 1차 항의 시위는 미주리주가 경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9월에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4일에 미주리주 대배심이 백인 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퍼거슨 시는 물론이고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미 사건은 8월에 발생해서 그때 한 차례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법원에서 기소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시위 강도나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미주리주 대배심의 판결이 발표되자마자 퍼거슨시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면서 화염에 휩싸였고요. 또 미국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에 대한 공격, 또 약탈
탈, 슈퍼마켓 약탈, 방화 이런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퍼거슨시의 주방위군 2,200명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또 뉴욕, 필라델피아, 오클랜드, 시애틀, LA 같은 그런 도시에서도 살인자 경찰을 감옥에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비슷한 시위가 나흘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미국 경찰 당국은 이번 사태로 24일 이후 미국 전역에서 약 400여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백인 경찰이 비무장인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 사살하는 장면이 또 공개됐습니다. 예, 이 사건은 지난 22일에 있었는데 그게 그제 확인이 됐습니다. 클리블랜드 경찰이 모형 권총을 가지고 놀던 12살 흑인 소년을 쏴서 숨지게 하면서 흑인 사회가 다시 끓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름이 타미르 라이스라는 12살 흑인 소년인데요. 집 근처에서 집 근처 놀이터에서 모형 권총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짜 총으로 오인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2초 만에 순식간에 소년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 다음날 숨졌고 그로부터 3일 후에 경찰이 이 영상을 결국은 시민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공개했습니다. 네, 이 흑인들에 대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 또 뭐 법원의 이 손방망이 처벌 이런 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죠? 예, 미국 경찰과 또 사법기관 이런 곳에 흑인 사회를 범죄 집단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사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지난 3년 동안 경찰의 총기 과잉 진압으로 벌어진 사고 1217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5살에서 19살까지의 흑인 청소년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할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명당 31.17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백인 청소년은 100만 명당 1.4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청소년의 사망률이 백인보다 21배나 높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뉴욕타임스는 1964년 흑인 민권법 제정 이후에 흑백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집행이라든지 또 재판은 관행 이런 데에서는 진전이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뭐 석유값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제 석유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뭐 유가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제 유가가 지난 5개월 동안 25% 이상 꾸준히 떨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석유판 돈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석유 생산량을 줄이고 또 석유를 시장에 덜 내놔서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아주 간단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12개 나라가 어제 석유값이 떨어지더라도 감산하지 않고 각 회원국들별로 시장에 내놓기로 이미 정해져 놓은 그런 할당량을 지키겠다라는 합의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석유값이 떨어져도 계속 생산을 하겠다. 예. 이 석유 산유국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뭐 특별한 배경이 있겠죠? 예, 미국에서 최근에 열심히 생산되고 있는 셰일 석유에 대항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셰일 석유라는 것은 너무 깊은 곳에 묻혀 있어서 과거에는 뽑아낼 수 없었던 그런 기름이었는데 최근에 채굴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미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펙은 석유 감산을 안 해서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셰일가스에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수요 공급 법칙이라는 기초적인 경제 원칙까지도 무시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이터 통신이 가격 전쟁, 석유 가격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공급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결정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그 셰일 석유 생산 파장 어느 정도인 겁니까? 예, 뭐 일상생활에서 보자면 운전하시는 분들 요즘 기름값을 보면은 어느 정도 체감을 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아직은 그 기름값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좀 더 떨어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석유 수출 국가들의 정치에도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이렇게 국제정치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국제유가 하락에 떨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석유를 팔아 번 돈을 국내 빈곤 해결 프로그램 이런 것에 쓰면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셰일가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재정이 빡빡해지게 되면서 정권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네,
이게 뭐 국제 역학구도상으로도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국제 정치도 그렇고 서일 석유가 미국에 주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내 석유값이 싸지면서 제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경제가 살아나고 또 수출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같이 미국의 적대 국가이거나 아니면 그동안 미국의 말을 잘 안 들어왔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무슨 전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무릎을 꿇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뭐 석유값 떨어지면 우리 경제에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국 경제에서 유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로 볼 때는 호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동차에 넣는 기름값이 국제유가 하락 상황이 좀 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기요금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한전은 작년에 2번이나 올렸던 전기요금을 내린다는 얘기를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칼럼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론 자유에 관한 칼럼이라고요. 예, 뉴욕타임스 어제자 칼럼인데요. 기사로도 사실 이 내용이 거의 소개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뉴스를 담은 칼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주나 뉴질랜드가 서방에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서방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서도 언론 탄압을 하나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읽게 되는, 그러니까 호주와 뉴질랜드에 언론 탄압이 있다라는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네, 이 칼럼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우선 뉴질랜드에서는 닉 헤이거라는 최고의 탐사 전문 기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컴퓨터, 전화기, 문서, 카메라 이런 것들을 압수해간 일이 있었습니다. 닉 헤이거는 작년에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세계적인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했던 에드워드 스노든하고 그동안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또 그전에도 한 20-30년 동안 권력의 어두운 구석을 폭로하는 기사를 많이 써왔고 또 최근에는 그런 내용의 책을 냈던 언론인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뉴욕타임스 칼럼에 담긴 내용들이군요. 예. 자, 닉 헤이거 정권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뉴질랜드 총리를 지냈던 데이비드 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NSA가 뉴질랜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총리 재직 때 알았던 정보, 자기가 총리 재직 때 알았던 정보보다 헤이거의 기사를 통해서 안 정보가 훨씬 더 많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탐사보도 기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의 배후에 혹시 미국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뉴질랜드하고 호주라고 했는데요. 예. 호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예, 호주에서는 어떤 특수한 정보 작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폭로한 언론인이라든지 또 내부 고발자 이런 사람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수정안이 통과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정보당국에서 일해서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앤드류 윌키라는 국회의원은 이 법이 통과된 것은 호주에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 역시 스노든의 NSA 문서 폭로 사태, 그 여파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노든의 폭로 때문에 잠시 조금 몸을 낮춰왔던 정보기관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사건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반격에 나섰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그런 민주주의 선진국들까지도 언론 탄압국의 탁제를 붙이게 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아내와 동행한 자리에서 오래 보던 후배가 묻습니다. 두 분은 싸우는 일 없으시지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안 다투고 살 것 같은 부부를 찾아보았는데 저희 부부도 거명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아니라고 대답할 건 아니겠다 싶어서 크게 다툴 일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것도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도 했지요. 어려운 시절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도 돌아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말해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실언이라고 했던 지하경제 활성화가 정말 실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청이 시쳇말로 잘 나간다는 대형 클럽들을 명품 건전클럽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도 해주고 공동 이벤트도 벌이고 시설 지원도 해준다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할까 하던 차에 지하경제 활성화가 떠올랐습니다. 강남구청과 해당 클럽들이 따져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클럽이 지하경제냐고. 물론 클럽들이 죄다 호텔 지하에 있다는 사실 말고 지하경제라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흥업소에 세금 지원을 하려거든 세무조사는 먼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토요일 밤 8시 민주노총 선거 위원장 후보자 2차 TV 토론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